추남수입니다. 저는 최근에 생물 다양성 경영에 관련된 또 전문서를 하나 또 펴냈고 해서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기업 경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요, 제 얘기는 뭐 조금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다만 생물 다양성이 이제 국내 기업에 있어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업들 경영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사실은. 우리가 ESG 얘기할 때 여기 보시다시피 환경 이슈에 생물 다양성 이슈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기업들이 공시할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ESG 보고서 또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게 되면 생물 다양성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약간 부족하지만 이미 기업 경영 안에 좀 들어와 있는 이슈다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이 부도 가능성을 보면서 신용 등급이 나오듯이 ESG도 성적표가 있거든요. ESG 등급 산출할 때 지표 중에 생물 다양성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요시 하든 중요시 하지 않든 실제 ESG 성적표를 받을 때는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등급기관들이 심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ESG 기준원이라는 데서 하는 그 지표들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ESG 연구소 대신증권 산하에 있는 ESG 연구소에서 평가할 때 환경 부분에 생물 다양성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이미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금융에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걸 친환경 활동으로 볼 거냐 할 때 이제 텍소노미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EU에서 먼저 했고 우리가 받았는데 이 어떤 걸 친환경 활동으로 볼 거냐 할 때도 물론 그 안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활동, 뭐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활동, 또 물 이슈, 뭐 순환경제 이슈가 있습니다만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도 친환경 활동으로 이미 규정이 돼서 앞으로 기업들이 활동을 할 때 생물 다양성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친환경 활동으로 규정이 되게 이미 돼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들이 이제 녹색금융과 연관돼서 이렇게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 뭐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이슈입니다만은 이미 기업 경영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이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물론 자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 OECD에서는 어떤 뭐 NGO도 아니고 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OECD에서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는 속도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인류가 6차 대멸종을 맞을 수 있다라는 공식 보고서가 나와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자연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곧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관점인데 이게 기업 쪽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그 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기업이잖아요. 5개 PwC 결과를 보면 5개 중 1개 기업이 자연 생태가 붕괴되면 심각한 위기를 직면할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듯이 결국은 생태계 또 생물 다양성의 손실 문제는 경제의 위기, 기업 경영의 위기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이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색깔이 진할수록 이 산업별로 자연에 의존하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 자료인데요.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색깔이 진할수록 의존도가 높은 건데 많은 산업들이 상당히 의존도가 높고요. 특히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 위기를 맞는다. 수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예가 될 수 있고 또 제약업계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약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의 상당 부분이 다 자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치료제 70%가 자연에서 온 거거나 아니면 자연을 본뜬 거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암 치료제 원료인 주목나무 또 치매 치료제로 쓰이는 떼죽나무 이런 것들이 다 자연에서 온 건데 지금 멸종 위기에 들어가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업계예요.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면 앞으로 신약 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실제로 산업별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자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 자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니까 기업 경영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이 생물 다양성 손실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를 맞느냐 할 때 크게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리적 리스크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고 타격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곤충에 대한 수분이 잘 안 되면 식량 생산이 잘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 리스크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전환 리스크는 사회 제도나 규제가 다 생물 다양성을 지금 특히 해외 쪽에서 EU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걸 잘 따라가지 않으면 또 소비자들이 생물 다양성을 잘 보존하는 기업들을 선호하는데 잘 따라가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서 외면되는, 그래서 자산 가치가 뚝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를 전환 리스크라고 하죠. 뭐 시스템 리스크는 뭐 시스템 전반이 다 무너지는 그런 위험인데요. 이런 위험들을 기업들이 생물 다양성 손실과 관련해서 이런 위험들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기후 변화 이슈는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근데 정작 밖에서는 기후 변화 이슈 못지않게 상당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굉장히 위기 의식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논의들이 쭉 있어왔고, 이제 중요한 게 작년 12월에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제 15차 콥15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예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여러 논의 과정이 쭉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요한 합의가 이제 이 박스에 쳐져 있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30 곱하기 30이라는 게 합의가 돼요. 육지 30%, 해상의 30%를 보호하자. 이런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후속 조치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공해를 보호하는 그런 데 대한 협약 서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쭉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 아까 통합 관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후 변화하고 생물 다양성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숲이 많이 소실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숲이 많이 없어지는 거니까 또 거꾸로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기후 변화도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는 거라서 기후 변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생물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좀 통합적 사고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 보면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공시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후속 조치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하면 기후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이정표적인 합의는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 변화가 파리 기후 협약이 있다면 생물 다양성에서는 이제 작년 말에 합의된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 (GBF)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적인 합의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ESG 같은 경우도 이게 최근 들어서 뭐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와글와글 되고 굉장히 기업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ESG를 중요한 리스크로 보고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ESG 경영을 잘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런 게 컸거든요. 생물 다양성 이슈 역시 똑같은 지금 흐름입니다. 투자자들이 생물 다양성을 지지하면서 기업들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경영 활동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물 다양성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은 역시 리스크가 큰 기업으로 보는 거죠.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져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이제 투자자들 그룹이 하나 있거든요. 클라이미트 100 플러스. 그래가지고 100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기후 변화 대응을 잘 하는지 감시하고 압박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생물 다양성은 지금 네이처 액션 100 그래가지고 이미 가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작년 9월에 100개 기업을 이미 선정을 해서 경영 관여를 시작을 했고, 그래갖고 해당 기업의 임원들한테 생물 다양성을 우선순위로 논의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모니터링한 결과들을 계속 공시하겠다.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 뭐 우리 ESG나 기후변화 때 많이 나오는 뭐 블랙록이나 그다음에 스트리트스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그다음에 아비바 인베스터스 다 유명한 투자 기업들인데요.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자연자본 리스크 잘 관리 안 하면 경영진이 어떤 제안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하지 않겠다라든가 또 거기에 책임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에 반대하겠다. 근데 이런 조치들이 이미 기후변화나 ESG 관련해서 하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거를 생물 다양성으로 확대 적용하는 거죠. 확대 적용하는 흐름들이고, 아비바 인베스터스 같은 데는 생물 다양성 정책이라는 걸 제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도록 이미 관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게 쭉 이런 상세하게 모든 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투자자들이 이미 시작을 했다. 그래서 ESG나 기후변화에 투자자들이 대응하는 것과 똑같은 경로를 밟아서 지금 생물 다양성 문제도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든 안 하든 이런 흐름들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투자자들의 압박을 또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투자자 이슈에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의 공감도가 적은 거와는 달리 상당히 이미 굉장히 논의의 심도가 깊은 거라서 결국 우리도 그 영향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중앙은행, 금융기관들도 다 생물 다양성 이슈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은행 연합기구가 있거든요. 중앙은행하고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감독기관의 연합기구인 NGFS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최근에 자연 리스크에 기업들이 잘못 대응하면 금융 안정성에 위협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집행할 때도 생물 다양성 문제를 고려해서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 이 논의의 넓이와 깊이가 상당히 진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생물 다양성 금융 약속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75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참여했는데, 그래가지고 2025년까지 자기들이 약속한 거를 이제 공시하겠다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빌려준 대출금이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쓰이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빌려준 대출금이 자연을 해치는 쪽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겠다. 뭐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 대출에 대해서 뭐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금융 부분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투자자, 중앙은행, 또 금융기관, 또 그다음에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 그래서 다양한 그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기업 경영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조치와 시스템들이 이미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이슈는 많이들 익숙하시거든요. 기후변화는 제일 중요한 게 탄소 중립이죠. 탄소 배출량의 총량을 늘리지 않는. 근데 이거를 이제 생물 다양성 부분에서는 네이처 포저티브, 자연을 지금보다는 중립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돌려놓자. 그래서 네이처 포저티브고요. 이제 공시로 조금 더 들어가면 기후변화 쪽에서는 TCFD, C는 이제 클라이밋 기후고, 생물 다양성 부분에서는 이제 TNFD, N은 네이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까지 쭉 연결되는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하고 생물성 다양성에서 좀 다른 점은 기후변화는 우리가 일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광주에 있던 어디서든지 더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점이 어떤 지리적인데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이 생물 다양성 이슈는 굉장히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로케이션 스페시픽 그러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의 생물을 멸종시킨다든가 멸종 위기에 있는 식물들한테 영향을 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시들은 기업들이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어떤 멸종 위기종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쭉 이게 이제 공시의 방식인 거죠. 근데 실제 지금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 그거는 이건 국내외 가리지 않고 사실은 아직은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킨지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생물다양성 손실을 인지하고 목표치를 정한 기업이 5%에 불과해요. 글로벌 통계입니다. 근데 이게 기후변화 같은 경우로 바꿔보면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목표치를 정한 기업이 83%.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생물다양성 문제는 아직 국내외 불문하고 물론 이제 해외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대응이 부진한 상태다. 뭐 공시 기업들 이렇게 보더라도 CDP라는 기관에 기후변화 데이터 공시한 기업이 18,000 거의 2만 개 가까이 되는데 생물다양성은 절반도 되지 못한. 다만 희망적인 점들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31%, 또 2년 내 이 31%는 좀 빠르게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이고요. 조금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참여하겠다는 게 25%. 그래서 생물다양성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 여기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미진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에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생물다양성에 대응하는 방식 또는 철학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거든요. 한마디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에 잘하는 기업들이죠. 잘하는 기업들은 생물다양성이 이미 경영 전략 안에 들어와서 경영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기업들도 아직은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나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잘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인데 어떤 활동이 뭐 나무 심는다든가 뭐 멸종동물을 보호한다든가 이 활동도 활동이지만 내세우고 있는 깃발들이요. 세일즈포스 기업인데 네이처 포저티브 전략을 추진하겠다. 자연을 더 나은 상태로 돌려놓겠다. 이 큰 그림하에 나무도 심고 뭐 돈도 기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H&M 여기 생물다양성 넷 프로젝트 비슷한 거죠. 넷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생물다양성 영향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 페이퍼라는 제조회사인데 산림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이쪽 보게 되면 이거는 경영 철학과 전략으로 움직이는 생물다양성 경영 활동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딱 국내 기업들은요, 생물다양성이 발표된 정경련을 통해서 발표된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 그 자료를 봐도 그렇고 개별 기업의 어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들어가서 봐도 그렇고 이런 경영 전략과 철학의 부재예요. 생물다양성에 관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나로 우리도 이런 거 한다는 정도. 그래서 뭐 되게 보시면 다 그래요. 나무 심는다, 뭐 바다 숲 조성한다, 멸종 위기 보호한다, 뭐 되게 그런 겁니다. 신한은행이 굉장히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한번 자료를 쭉 봤더니 역시 여기도 보게 되면 뭐 숲 조성한다든가 뭐 어떤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한다든가 그래서 생물다양성 이슈를 역시 국내 기업들은 아직은 이거를 전체적인 자기 앞에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위기로 보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전략으로 가져가서 관리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굉장히 초보적 단계의 사회적 책임 활동. 그래서 말씀 보신 대로 해외 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프 보셨지만은 해외 기업들은 전략으로 가져가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굉장히 초보적 수준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여서 한번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분이 이제 그 생물다양성 공시 TNFD 공동의장이신 분인데요. Seeing Nature Differently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자연을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 자연도 자본이다. 우리가 자본 그러면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본, 뭐 공장이라든가 기계 그런 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비용으로 반영하다는 그런 개념처럼 자연도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 공짜가 아니라 자연에도 비용이 존재하고 이런 개념에서 이제 자연을 바라봐야 되고 기업들이 이제 공급망까지 다 포괄해서 자기들 사업과 자연의 접점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영향과 의존도, 기회, 리스크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리스크와 영향을 줄이면서 이제 기회를 적정화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는 건데요. 특히 생활 다양성 부분은요. 이게 현지 지역 사회, 현지 원주민과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지금 남미에 가서 큰 광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그때 발표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특히 생물 다양성 이슈에 대응하는 거는 다른 이슈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 현지의 전문가들, 현지 주민들과 협조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연을 다르게 일단 본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협조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좀 주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강연해 주신 교수님